우리가 그 얘기했었죠, 그죠? 그 조르지 쉐라의 이제 쉐라의 목표는 얘기를 했었고 그 그림만 간단히 보고 하신 분도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람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 이거에 대한 얘기를 지난번에 쭉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인상주의적으로 그렸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약간 이제 전명화적으로 점점 가는 거죠. 그래서 요런 그람자트 여의도 비슷한 그런 위치 정도에 있는 섬이고요, 파리에. 그래서 인상주의 2단계에서 완전히 대대적으로 전면법으로 이제 고쳐서 그렸다. 고쳐서 그려서 본 게 이제 요게 그 초기 인상주의적인 그런 습작이고, 이게 시카고 미술관에 있는 작품이고요. 요거죠, 그죠? 이렇게 나와서 너무나 유명한 그림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지난번에 그 상세한 얘기는 했고요. 전체적인 평가, 그죠? 오늘 이 그림이 어떤 어떻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지 그 얘기를 오늘 해보시겠습니다. 그래서요, 뭐 이 점은 뭐 한 10만 개에서 40만 개 정도. 그래서 어쨌든 완벽한, 그러니까 이것도 완전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한 그 디지털은 아니에요, 그죠? 점이 이렇게 있고 배경색이 있어요, 나름, 그죠? 배경색이 칠해져 있고 거기에 이제 점을 이렇게 색점으로 찍어가지고 그 혼합 효과를 준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구도상으로도 기하학적으로 철저히 계산된 좀 뻣뻣하죠, 그죠? 그래서 그 얘기는 나오니까요, 그죠? 이 자세가 옆면, 그죠? 옆면, 이제 이분은 완전 뒷면, 그죠? 이게 그죠? 그때 말씀드렸죠, 사람이 아닌 줄 알았는데 사람이라고, 그죠? 사람이 뒤에 이렇게 머리 있는 완전 이게 옆면, 뒷면, 정면, 그 다음에 이렇게 45도 틀은 거죠. 이거 45도 뒤로 틀은 거, 45도 앞으로 보는 거. 이렇게 이분은, 그죠? 이 사람은 45도 앞으로 보는 거. 그런 식으로 딱 기하학적으로 고정된, 정말 좀 뻣뻣해. 그리고 자세도 좀 뻣뻣해요, 그죠? 뻣뻣하고 얼굴도 몰 개성적이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그런 특징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글쎄요, 이게 어쨌든 그 개성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죠? 인물들 하나하나가 개성적이지 않고 그냥 그 현대인이기에 본질적으로 가지는 특징, 그거는 다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이라는 겁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삶이지만 사실은 쉽게 말해서 획일성을 말하는 거죠. 획일성, 그죠? 현대인들에서 획일성 다 똑같다라는 거. 그래서 지난번에 나왔던 것처럼 몰 개성적이고 무표정적이며 인물들 사이에 상호작용도 없고 놀거나 쉴 때도 혼자서 쉬는 거를 가장 편하게 생각하는, 그죠? 오늘날 사실 그렇잖아요, 그죠? 그게 이미 나온 문화가 그 방 문화 아니에요? 방, 옛날에, 그죠? 뭐 예전 일본에서 나왔잖아요, 전화방, 그죠? 뭐 뭐 PC 방, 뭐 이런 방, 그죠? 개인이. 그래서 일본은 정말 그 자판기도 그렇고, 그죠? 자판기도 왜 결국 그거잖아요. 일본의 자판기가 많이 유행하죠. 그거 왜 그런 걸까요, 그거? 그죠? 남하고 접촉을 줄이는 것도 있지만은요, 나의 선호를 남한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자신의 선호. 그 미적 선호죠, 물론. 그죠? 자신이 끌려하는 선호를 남한테 보이지 않고 내가 그냥 내 좋아하는 골라 먹거나 골라서 뭐 산다. 그래서 일본은 정말 모든 데서 자판기로 막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게 아까 말했던 방이라는 게 옛날에 일본에서 처음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죠? 무슨 방. 그래서 일본은 참 그 개인 그런 게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오히려 더 서구화됐어요.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바람에. 그러니까 차라리 서구의 서구화가 됐지만 오랜 전통이 있잖아요. 기독교적인 전통. 기독교 전통은 나름 그 공동체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게 남아 있기 때문에 계속 나름 지지가 됐는데, 우리나라와 일본은 그냥 서구를 그냥 갖다가 이식해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더 레디컬하게 받아들였다고 보시면 돼요. 레디컬.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요즘 우리나라 와가지고 우리나라가 뭐 오히려 더 미래 사회에 가깝다는 등 자기네는 낙후돼 있고, 왜냐면 근데 현대화는 유럽이 먼저 시작했는데, 유럽이 더 서구 먼저 시작, 우리가 더 그 사람들 말들 그대로가 했다는 거예요. 그게 레디컬리즘이죠. 레디컬. 원래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변두리 현상이라고. 기억나시죠, 그죠? 원래, 그죠? 어떤 문화의 중심지보다 그 문화의 변두리에서는 문화의 중심지 문화를 가져가서 문자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죠? 변두리는 뭐 본 게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변두리 현상
예술사에서 대표적인 게 왜 미국의 그 신고전주의, 그죠? 미국의 그런 건물도 다 그리스식으로 지은 거, 미국 서당부터 그런 게 다 변두리 현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변두리 현상이 미국을 건너서 일본, 우리나라로 온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더 이제 그런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한편으로는 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더 서구보다 더 치열한 경쟁, 말 그대로 진짜 문자 그대로 경쟁을 시켜버리는 거지. 서구는 차라리 그게 아닌데 오히려. 어쨌든 그렇고요. 자, 그래서 그런 거, 그래서 놀거나 쉴 때도 그냥 혼자 하시는 거, 혼자 노는 거. 그래서 그게 뭐 지나가는 말씀이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최근 여론조사가 설문 사회학적 조사가 충격적이에요. 특히 젊은 세대, 20대, 30대. 가장 좋은 게 뭐냐라는 게 집에서 혼자 있는 거래. 집에서 또 가족들도 안 돼. 가족들도 같이 있으면 안 되고 집에서 혼자 그냥 쉬는 게 가장 좋다는 게 40%가 40%. 이거는 다른 나라는 4%도 안 나오거든요. 집에 있는 게 좋은데 가족들과 같이 있는 거 이런 게 이제 막 나오거든요. 다른 뭐 스페인 이런 데도 아직까지 공동체적인 게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만이 유독 우리나라 그 다음에 대만 이게 다 변들이에요. 대만, 일본, 싱가포르 이런 데는 다 필요 없고 그냥 집에서 그냥 혼자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시켜 먹고 그죠? 내 좋아하는 게임하고 유튜브 보고 집에서 혼자 쉬는 거를 가장 선호한다고 40-50%가 나왔어요. 혼자 어떻게 쉬는 게 가장 좋은 거라 그랬을 때 요즘 그거를 참 대변하는 거죠. 이제 뭐 연애도 싫고 뭐 그죠? 회사도 다 싫고 이런 회사는 그냥 말 그대로 형식적인 거고 참 그래서 그런 특징이 이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죠? 여기 현대인이 가지는 그런 특징들이. 자, 그리고 이런 뭐 어떤 성적인 뭐 암시 같은 것도 있지 않느냐라는 뭐 그런 썰도 있고요. 물론 이건 썰일 뿐인 거고 뭐 그거를 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 당시 유행했던 이런 옷들도 말씀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는 이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쉐라 작품이 참 묘한 게, 그러니까 나름 그죠? 지난번에 이제 이런 요 얘기는 했었죠, 그죠? 이게 과학적이라 그래서 과학적으로 정말 딱 아주 고전적인 질서, 그죠? 구조와 틀. 신고전주의, 고전주의적인 질서와 틀 속에서 엄격하게 여기 쓴 것처럼 화면의 전체 구도, 배치, 뭐 자세, 크기, 외형 등 모두 고전적인 틀을 바탕으로 엄격하게 계산된 것인데, 그죠? 그런데 뭡니까? 한편으로는 이제 현대적인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적이면서 고전적이다. 그래서 이제 모순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약간 이중적인 성격.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현대인들은 정해진 틀 없이 각자 편한 방식으로 휴일 오후 시간과 함께 그냥 흘러가는 듯한 전형이지만 또 너무나 또 틀에 딱 들어맞춰 있는 그런 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자, 그다음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리얼리즘적이면서 이상주의적이다. 그죠? 이 리얼의 반대말이 아이디얼입니다. 그죠? 단어도 비슷하죠. 그죠? 리얼 반대말은 아이디얼. 그러니까 리얼리즘적. 뭔가 현실적이면서 현실의 사람을 그리는 것 같으면서도 아주 아이디얼한 모습을 그렸다. 아이디얼하다. 그러니까 이 쉐라의 그림은 이상화된 고전주의적 주제. 원래 이상주의는 이게 고전주의 아니겠습니까? 뭐 신화라든지 역사, 뭐 영웅들의 어떤 그런 모습들, 그래서 아주 아이디얼한 모습들. 근데 그거를 그린 게 아니라 구체적인 현대적 삶의 모습을 과장이나 꾸밈 없이 그대로 옮겨서 그려낸 거니까 이게 리얼리즘적이면서 또 리얼리스트들이 추구했던 것처럼 이것이 이를 통해 어떤 현대성, 현대사회의 그런 모습, 그러니까 드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요거, 그죠? 현대의 사회적 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어떤 뭐 소외, 고독, 그 다음에 또 허영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 갇혀 입었거든요. 그죠? 이렇게 일요일날 놀러 나왔는데, 사실 오늘 슬리퍼에 뭐 추리닝 입고 나온 사람 없잖아요. 그죠? 다 나름, 그죠? 편하게 나왔는데, 각자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도 아닌데도 다 남들 시선을 의식한 그 어떤 그 허영, 일종의 허영이라는 게 이게 뭡니까? 허영이 영어로는 vanity예요. 이게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vacuum, 그죠? 진공 그 단어랑 같은 단어예요. vanity, 텅 비어 있다. 그러니까 겉모습만 있고 이거 허영기 있다는 게 이제 겉모습만 있고 안에가 텅 비었다는 건데 마음이 비었다는 거죠. 마음이 비었다는 건데 이 마음이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마음이에요.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진정으로 인정해주는 마음. 근데 그게 없는 거죠. 관계가 없으니까. 그냥 겉으로, 이렇게 쉽게 말해서
어떤 명품 입은 사람을 봤을 때, 야, 명품 너 좋겠다. 사실 명품이 좋은 거지 그 사람이 좋은 건 아니거든. 평가가 사실 그런 거예요. 그게 베니티예요. 그러니까 명품에다 껍데기, 그죠? 쉽게 말해서 껍데기는 좋다고 인정하지, 비싼 거니까. 근데 그 사람이 더 평가는 안 하죠. 그죠? 우리가 그게 베니티. 안에 비어 있는 거, 사람이 비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베니티.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이제 껍데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베니티입니다. 그래서 텅 비어 있음. 사실 좀 그렇잖아요. 이게 보면 이게 베니티, 이게 딱 이 그림이. 그죠? 이 사람들 뻣뻣하고 다 차려입었는데 사람은 없고 겉모습만 있는 듯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죠? 텅 비어 있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좀 마네킹처럼 보이잖아요. 한편으로는, 그죠? 그래서 한편으로 이 쉐라의 그림이 그런 걸 의도한 건 아니지만은 리얼리스트들이 추구했던 것처럼 현대의 어떤 사회적 단면을 이렇게 그림으로써 현대 사회의 어떤 현대성, 진짜 현실, 그죠? 우리가 진짜 살고 있는 현실의 그 특성, 그죠? 소외나 고독과 어떤 허영 등을 볼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여가를 즐길 때조차도 부자연스럽고 획일화된 몸가짐과 어떤 가식, 허영을 동반한 뭐 뻔한 놀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한편으로는 그래요, 우리가. 야, 뭐하고 노냐? 사실 놀 거 없죠. 그죠? 롯데월드나 갈까? 그죠? 진짜 해봐, 롯데월드나 가고, 뭐, 어떻게 보면 뻔한 그런 놀이들 정도에서 머무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여기 결국에는 어울려 놀기보다는 사실은 놀 때는 어울려 놀면은 특별한 그런 게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 저희 세대 이제 어릴 때 동네에서 친구들하고 별것도 아닌데 그냥 그죠? 뭐 고무줄 놀이하고 뭐 하면서도 밤새 그리고 뭐 해질 때까지 막 놀고 서로 막 얘기하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어울려 노는 게 아니라면은 그 어떤 기구 같은 걸 동원하는 거 사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나온 게 다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울려 놀지 않기 때문에 그 아래에 나온 서커스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커스는 우리가 어울려 노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같이 어떤 연인 관계나 가족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서 각자 보는 거지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이 서커스 밑에 그림 보시면요, 이 각자 보고 있잖아요. 다 이 그 관객들이. 그죠? 이 사람들은 분명히 서로 뭐 부부 관계가 이렇게 해서 왔을 때도 불구하고, 그죠? 이 같이 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서커스 또는 뭐 영화, 사실 이제 그런 그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돼버린 거죠. 사실은 혼자 노는 거예요, 그 본질은. 그죠? 같이 영화를 같이 보러 가지만 사실 같이 본다는 의미는 아닌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놀면서도 사실은 서로가 서로를 소외시키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옆 사람하고 나하고 보는 게 다른 거니까. 그래서 근데 각자 고립된 고독 속에 침잠해 있다. 그죠? 정말 다 이 고독한 어떤 침묵 속에 있잖아요. 그죠? 그 그란다 터스미르로 인물들 보면 다 그죠? 조용하게 다 각자 무언가 이렇게 즐기고 쉬는 것 같지만 아주 고립된 고독 속에서 깊이 침잠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읽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런 관점에서 쉐라는 현대인과 현대 사회의 본질적 특징을 한편으로는 이상화해서, 이상이라는 게 그 추상인 거죠. 추상. 여기 바로 뒤에 썼는데요. 곧 쉐라는 대상으로부터 어떤 구체적인, 즉 개성적이거나 일시적인 것들을 제거하고 보편적인, 즉 공통적인, 지속적인, 그래서 현대인들한테 공통적인, 그죠? 그것만 딱 추출해가지고 이렇게, 그죠? 추출하고 추상해서 그렸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 결과 쉐라 인물들은 모두 획일적이고 몰개성적이며 아무런 감정이나 상호작용 느낄 수 없게 묘사된, 한마디로 그런 의미에서 현대인의 어떤 이데아, 원형, 이데아라는 게 뭐 좋은 의미가 아니라 그냥 그죠? 그 원형, 현대인의 어떤 원형을, 그죠? 개성 같은 걸 다 추상해서 빼버리고 원형을 그린 것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리얼리즘적이면서도 또 현실을 그렸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것을 이상화해서, 그죠? 이상화해서 어떤 이런 식의 표현으로 나오게 됐다. 자,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 그런 면에서 그 이상화라는 측면에서 그때부터 나왔던 평가입니다. 요게 이제 가장 요 정도는 이제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 그림이 인상파 그림하고 이제 차이점이에요. 인상파. 여기 쓴 것처럼 인상주의는 본능적이고 순간적이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 순간을, 그죠? 그 장면을 탁 캐치해서 포착해서 그리는 게 목적이었는데,
이 신인상주의, 쉐라의 신인상주의는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시 읽으시면은요, 그러니까 인상과학가들은 앉은 자리에서 그 있는 그대로의 그 덧없는 순간, 그죠? 그 순간의 빛과 그 그림자를 탁 포착해서 그리려고 했지만, 쉐라는 그 풍경에서 느껴지는 것을 감흥을 영속화한다, 영원하게 만들었다. 뭔가 그죠? 영원한 걸로 이렇게 고정시켰다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써요. 우리가 요 쉐라 그라전트 이로에 대해서 이건 뭔가 순간을 영원으로라는 표현 쓰잖아요, 그죠? 그 순간의 장면을 영속화시키는 결정적인 측면에서 다르다, 인상주의랑 다르다. 그래서 이제 신인상주의로 구분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상주의는 본능적이고, 그죠? 본능적으로 찰나에 느껴지는 순간, 즉 감각에 즉각적으로 주어지는 순간의 인상과 느낌을 그대로 포착하여 화면에 잡아두려고 하지만, 신인상주의는 뭔가 숙고적이고 영속적이다. 숙고적이라는 게 딜리버레이션, 생각한다는 거죠. 생각해서 순간에 포착된 것을, 순간적인 인상을 합리적으로 세심하게 처리한다. 이게 이제 숙고라는 말을 풀어 쓴 거예요. 그죠? 합리적으로 합리적이라는 게 결국 점과 그 비례, 그죠? 비례 조화를 통해서 세심하게 색점들의 조합을 통해서 처리해서 그것을 영속적인 영원한 것으로 고정시켜 놓으려 한다라는 점에서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 이 그란트섬의 일요일 오가 그런 느낌을 줘요. 이게 그죠? 순간적인 느낌은 잘 주질 않아요. 그죠? 어떤 순간의 인상이라기보다는 뭔가 고정된 듯한, 분명 평범한 어느 일요일 오후 눈앞에 잠시 펼쳐졌다가 스쳐 지나갈 덧없는 일순간인데, 분명히죠. 잠깐 지나갈 순간이지만 감상자는 이 순간의 전경의 어떤 영속성, 그죠? 영속성, 이것이 영속성, 지속성이 부여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극도로 사실 정적이잖아요. 이게 그림이, 그죠? 동적인 게 거의 없고 아주 극도로 정적이면서 딱 뭔가 시간이 멈춘 듯한, 그죠? 그래서 시간의 흐름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 또 한편으로는 쉐라의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추상화된, 어떤 이상화된, 그죠? 추출한, 구체적인 걸 빼고 그 보편적인 특성만 추출한 그런 전경과 인물들이 한편으로 여기 또 상당히 좀 비현실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실의 인물 같이 보이지 않아요, 그죠? 마네킹이나 이런 것처럼 그 껍데기만 보이는 그런 식의.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돼요? 요런 느낌, 사실 요런 느낌, 그러니까 정적이고 뭔가 시간이 멈춘 듯하고 뭔가 이상화되어 있으면서 비현실적으로 보인다는 요런 것 때문에 쉐라의 화면이 상당히 몽상적이고 몽환적이고, 그래서 인기가 좋다는 거예요. 이게 말로 잘 표현을 못하지만 우리가, 그죠? 사람들이 야 그래도 이게 좀 참 독특하면서 뭔가 사람들이 그냥 뭐 좋네라고 좋다고 느끼는 것 중에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몽상적이고 몽환적인 느낌을 좀 준다는 겁니다. 바로 요런 특성 때문에. 예. 그래서 이거는 그 당시부터도 이제 그런 평가가 나왔어요. 그 당시부터도 사람들이 야 말로는 잘 표현 못하겠는데 이건 뭔가 야 좀 시적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들 비평가들 또는 사람들은 내가 해놓은 것에서 시적인 면, 어떤 시적 정서, 시적 정취, 어떤 시적인 분위기가 느껴진다. 그런 이제 평가들이 그 당시 꽤 많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잘못 번역된 거죠. 여기 지금 책에, 그죠? 그때 말씀드렸죠, 그죠? 214페이지에 위에서 하나, 둘, 셋, 넷째 줄에, 그죠? 사람들은 내 작품에서 시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가도 아니 나는 나의 회화에서 그 초심을 spod다. 이거는 그 중간 연결을 잘못 번역한 겁니다.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이게 한 문장으로 말한 거예요. 이게 한 번에 말한 겁니다. 이게 따로 말한 게 아니라 요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요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해놓은 것을 내 그림을 야 뭔가 시적이다, 시적 정치가 느껴진다, 그죠? 어떤 좀 약간 몽환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그걸 의도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나는 그냥 내 방법을, 그죠? 과학적인 방법, 자신의 그 과학적인 법칙들을 그냥 적용하고 있을 뿐이며 그것밖에 없다. 내가 이런 걸 의도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시적인 몽환적인 분위기를. 어떻게 보면 단순한 얘기예요. 그 당시의 그 비평에 대한 단순한 얘기를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느낀다는 거죠. 이런 거 시적인, 그죠? 시적 정서를 느낀다는 겁니다. 뭔가 저 그림이 뭔가 몽환적이고
그럼 이제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뭐 사실 여기 이미 이유는 나왔어요. 그죠? 아주 극도로 정적이고 시간이 멈춘 듯 하면서도 이런 비현실적인 그런 분위기. 그래서 우리가 시의 반대말이 이게 또 과하게 한편으로는 그죠? 뭐 이제 시를 우리 예술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현대 이후에 과학이 반대는 예술 어떤 시적 시 그죠? 시는 과학이 아니다. 그죠? 시라는 건 엄청난 비유와 비약과 이런 게 있으니까요. 뭐 시적 허용이라는 것도 있고 과학은 엄밀한 논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쉐라의 작품은 분명 과학적이잖아요. 쉐라는 쉐라의 바탕이 되는 과학적 법칙들을 발견하고 이거를 합리적 세계로 적용해서 조화를 이뤄내는 그걸 목표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작품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그죠? 과학적 이해와 분석, 어떤 뭐 색채 이론, 쉐라가 말하는 뭐 조화의 법칙 이런 거를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출발점은 과학적인데 그리고 쉐라는 자기 스스로 이제 이것만 했다, 자신의 방법만 적용했다고 말했지만 그러나 이걸 감상자들은 시적인 어떤 정치를 느낀다는 거예요. 뭔가 그윽하고 아늑하고 아득한. 그래서 그란트섬의 일요일 오후는 그러나 우리가 일반 감상자들은 과학적 이해나 분석 같은 건 없이 감상하여도 자연스레 좀 뭔가 편안한 휴식과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나름 그죠? 이게 그죠? 그 느낌 자체가. 그래서 화면은 밝고 부드럽고 화사하지만 결코 자극적이게 그 자극적이진 않아요. 또 그죠? 이 화면 자체가. 또한 평온함을 거스르는 요소도 거의 없어서 달콤하고 나른하고 평화로운 오후가 고요함 속에서 언제까지고 그죠? 영원히 이 오후 그죠? 이 달콤한 오후가 지속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준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다는 거야 느낌이 그죠? 이게 그 좀 전에 지금 다시 한번 제가 실었는데 그죠? 이게 그렇다 뭐 부드럽고 화사하고 평온함을 거스르는 게 없고 달콤하고 나른하고 뭔가 평화로운 이 오후가 계속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다시 보시면요 그 느낌이 어디서 오느냐? 이제 결국 다시 쉐라의 목표로 가야 돼. 물론 쉐라는 그런 걸 의도하지 않고 자신의 과학적인 그 바탕에서 자신의 방법만 적용했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 답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과연 그 쉐라는 자신의 목표를 달성했을까? 그죠? 쉐라의 원래 목표가 뭐였습니까? 이거를 그죠? 색점으로 분할 처리해서 그죠? 화면을 색점으로 분할 처리해서 명도가 증가된 그죠? 빨래터서 섞으면은 이제 더 어두워지니까 그죠? 물감이 어두워지니까 팔레트에서 섞지 않고 팔레트에서는 그냥 원색으로 이렇게 색점으로 찍고 그것을 우리 눈에서 혼합하도록 그죠? 시각적 혼합을 통해서 우리 새로운 색상을 우리 망망에서 느끼도록 해서 그 밝기와 그 광도, 명도를 잃지 않겠다라고 요렇게 해서 이제 그 점을 찍은 건데 이 달성하기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사실은 과학적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두 개의 색점을 인접하여 처리해도 전체의 명도는 증가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밝기가 증가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원래 여기 쓴 것처럼 명도가 증가하는 가산혼합은 오로지 빛, 광, 원, 그러니까 에너지. 이게 에너지가 두 개가 이렇게 약간 이게 두 개의 광원, 에너지원에서 오는 빛이 두 개가 합쳐져야만 이게 더 밝아지는 거죠. 이 간단해 원리는 이게 그 빛을 통해서만이 이 밝기가 그죠? 이게 1이면 이게 2로 밝기가 증가할 수 있는 거지. 빛을 통해서만이 밝기가 증가하는 거지. 이 색점들을 이렇게 병렬 칠해놨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내 눈에 온다 그래서 눈에서 두 배가 되지 않는다는 거. 두 배가 될 수가 없죠. 왜냐면 들어오는 에너지가 똑같으니까 쉽게 말해서 에너지는 증가하는 게 아니니까요. 간단해요. 우리가 보는 거는 반사해서 오는 거거든요. 반사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에너지가 그대로인 거죠. 근데 이거는 두 군데서 에너지가 와가지고 하나로 합쳐지면 에너지가 두 배가 되잖아요. 두 배가 되니까 더 밝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쓴 것처럼 인접한 색점들 합한 전체 명도는 그냥 평균 그죠? 이거 평균에 불과하지 뭐 그렇게 증가하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쉐라는 이렇게 될 것처럼 생각하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되지 않는다. 실제로는. 하지만 야 근데 쉐라의 화면은 다른 그림들에 비해서 상당히 밝게 보이잖아요. 다른 작가들의 그림에 비해서는 이 밝게 보이는데 그게 이 전묘법의 효과가 아니라고?
여기 쓴 것처럼 색점으로 처리했기 때문이라기보다 뭐 이건 전멸법의 효과가 아니라 흰색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흰색이 결과적으로는 결국은. 그래서 제가 다시 이 그림을 넣어놓은 겁니다. 결국 흰색이 많아. 흰색이 그렇잖아요, 그죠? 바탕도 그렇고 흰색이 엄청 많잖아요. 바탕도 그렇고 이 아이들 드레스나 이런 것도 보면 흰색이 사실 어마어마하게 많이 사용됐어요. 사실은 흰색이 전체적으로. 그죠? 이런 바탕에도 중간에 흰색이 많아요. 그죠? 의외로,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점묘법 때문에 점으로 찍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더 환하고 밝게 보이는 게 아니라 바탕에도 흰색이 많이 사용되었고, 즉 쉐라의 화면이 밝고 부드럽고 포근하게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게 점묘법 때문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결국 그죠? 바탕도 그렇고 그 각 사물에도 그렇고 흰색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수한 색점들을 찍었는데 그 색점의 바탕에는 또 흰색이 가루처럼 흩뿌려져 있거든요. 좀 전에 보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전체의 중심이 되는 소녀의 빛나는 흰색 원피스를 비롯하여 많은 대상, 나무 등에서도 흰색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나무 같은 거 보셔도요, 이게 흰색이, 그죠? 이런 나무 이게 흰색이에요, 거의 그죠? 이 나무, 그죠? 이제 보시면요, 그죠? 이 나무 이 줄기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흰색 이제 얘가 중심이고요, 전체의 중심이고 또 벌써 하얀 드레스, 그죠? 하얀 드레스에 정말 흰색의 사용이 많습니다. 배경에 흩뿌려진 이렇게 다 그죠? 하얀색들이 흩뿌려져서 이렇게 숲이나 뭐나 이런 나무 줄기나 나무 잎이나 그죠? 이런 하늘 뭐 강물 다 흰색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밝게 보이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점묘법의 효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아가서 흰색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따뜻한 색상들이 많아요. 그죠? 뭔가 포근하고 아늑하게 느껴지는 그죠? 어떤 노랑, 주황 등 이 낮은 채도로 그런 색채들이 낮은 채도로 옅은 그죠? 옅은 채도로 퍼져나가는 듯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훨씬 밝고 부드럽고 포근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다른 이유에 있는 게 그 점묘법 때문이 아니라 점묘법 때문에 이게 명도가 증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색점 처리, 점묘법의 효과는 그럼 별로 없는 것이냐? 그러니까 그런 효과는 없다는 거예요. 밝기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없겠지만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적 정취를 느끼도록 하는데 역할은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그냥 헛된 거는 아니고 우리가 뭔가 시적 정치, 뭔가 그 아련하고 이게 사실 아련함이란 말이 제일 맞겠습니다. 아련함 여기 제가 썼는데요. 우리가 이제 물론 시도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전형적인 서정시라고 하면 이런 감정들이 많이 느껴지죠. 뭔가 그죠? 차분하고 고요하고 조용하고 어떤 정적이고 또 명상적이고 따뜻함, 포근함, 온화함, 밝음, 부드러움, 은은함, 그죠? 부드러움, 은은함, 좀 약간 간접적이고, 그죠? 모호하고 약간 아련하고 연상적, 동경적이고 어떤 그리움, 뭐 요런 게 이제 우리가 전형적인 서정시 느껴지는 그 시적 정치인데 이제 바로 이게 이제 이 그림에서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나름 그 점묘 기법이 거기에 역할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쓴 것처럼요. 그죠? 그러니까 쉐라의 화면과 대상들은 이게 선명한 색채와 명확한 이미지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은은한 채도로 무수하게 찍은 작은 색점들이 약간은 결국 모호해요. 완전한 경계선이 있는 게 아니니까 약간은 모호한 덩어리 이미지로 지각되면서 바탕에서 반짝거리는 흰색의 도움을 받아서 미세하게 떨리는 듯, 즉 아롱거리는 듯 뭔가 아련한, 그죠? 이런 느낌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요 시적 정치를 느끼는 이런 그죠? 아련함, 모호함, 은은함, 부드러움, 그다음에 색채적인 따뜻함. 그래서 이 시적 정치가 느껴진다고 하는 그런 감상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런 게 나와요. 그죠? 그거 다시 읽어보시면요, 그죠? 우리가 그죠? 여기 우리가 둘째 문단, 그죠? 둘째 문단, 그죠? 214페이지 둘째 문단 밑에서 셋째 줄, 그죠? 그래서 이론대로라면 전체의 색점은 멀리서 보면 함께 융합되어 보여야 하지만, 그죠? 융합되어 보이면서 명도가, 그죠? 밝기가 증가해야 되는데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그죠? 사실상 개개의 색점은 결코 완전히 섞여 보이지 않아. 요게도 그런 얘기예요, 그죠? 개개의 색점은 완전히 섞여 보이지 않고 약간 모호한 덩어리 이미지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캔버스 표면에 나달 부스러기 같이 뭔가 반짝이는 약간 그죠? 그 진동하는 듯한 약간 아롱거리는 듯한 약간 아롱거리는 듯한 반짝인다는 게 아롱거린다, 아련하다 그런 이제 효과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시적이다라는 이제 그런 평가가 비평이 그때부터 많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전문법의 과학적
법이 아니었다는 얘기.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거죠. 자기 의도를 시킨 거죠. 네, 그렇죠. 더 밝게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서 분할하면은 전체를 볼 때 우리 더 밝게 지각될 텐데 더 밝게 지각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색채가 다르게 보이는 효과는 있어요. 색채는 좀 섞어 보이는 효과는 그거는 뭐 분명히 있는데 더 밝게 보이진 않는다. 왜냐면 어차피 이게 반사되는 것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빛이 이 그림에 그죠? 그림 물감에 반사돼서 우리가 그거를 색채 지각하는 거기 때문에 명도 자체가 지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도 밝기가 증가하려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원이 2개가 있어야 증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 에너지의 세기가 증가돼야만 더 밝게 우리가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밝기가 증가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는 과학적인 그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했다.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사람들한테 인기가 좋은 이유를 이제 좀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단순히 전멸법이라기보다는 그런 이런 시적인 그런 분위기가 충분히 이제 이 그림에서 그려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가서 이게 파일이 잘못됐나? 요거는 뭡니까? 이게 아마 아시지 않나? 요거는 제가 하려다가 말았는데 한 번 그냥 잠깐만 얘기하고 우리 이게 그러니까 이 이론이 나오게 되는 것부터 해서 오늘날까지 이게 사람들이 잘 못 받아들이는 게 그러니까 근데 이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쉐라가 처음 제기한 얘기 자체는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쉐라가 자신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했는데 우리의 색채 지각에 대해서 정말 많은 걸 알게 된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색채를 바라본다는 게 그냥 보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 주변에 어떤 색깔이 배치되냐에 따라 우리가 다른 색깔을 보고 다르게 인지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 아시죠? 이거 유명한 드레스 사건. 아시네? 그죠? 네. 그죠? 이게 벌써 한 10년 됐나? 5년 됐나? 이거 아세요? 사람마다 다른 색으로 이 무슨 색? 이 드레스는 무슨 색깔일까요? 네, 다른 색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색깔로 보여요? 저는 파란 거. 저도 파란색. 파란 검정? 흰색 금색 아니에요? 흰색 금색? 그러니까 흰색 검정으로 보이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파란 검정색? 네, 파란 파란 검정으로 보여요. 검정인데. 파란 검정색? 저는 황금색하고 황금색하고 네, 달라요. 흰색으로 보여요. 네? 황금색하고 흰색으로. 네. 흰색 그죠? 흰색은 어떻게 보여요? 파란 검정. 진짜? 왜 파란색하고 검정인데 두 개? 흰색하고 금색으로 보이는데 저는 저 이게 흰색이 다르더라고요. 흰색이 안 보여요. 네, 딱그 두 개. 그래서 이제 둘이 서로 이제 서로 네 눈알 팔아 네 눈 뼈냐 해가지고 이 난리가 났었죠 이거 그죠? 진짜.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는 거 이게 드레스 색깔 문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이게 쉐라에서 나왔던 얘기라는 거 이게 쉐라에서 나왔던 얘기 이게 시작점이. 흰색 금색이 더 많대.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흰색 금색 온 사람이 좀 더 60-70% 흰색 플러스 금색 파란색 검은색 주문을 보는 사람은 왜 근데 파란색 검정이 뭐지? 그러니까 결국 벌써 10년 됐구나 그죠? 드레스는 파란 검정으로 만들었대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죠? 드레스 색깔에서는 원래는 파란색 바탕에 검은색 주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작점에 이 쉐라부터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물론 쉐라가 참조한 그 사람 우리 슈브렐이라고 나왔었는데요. 근데 제가 그냥 뭐 저거에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근데 요 사람이거든요, 슈브렐. 그러니까 색채의 동시대 요게 쉐라가 요거 읽고서 이제 그렇구나 해서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요 사람에서 이 책을 읽고서 이제 이 사람 지금 100세 때서요. 그 당시 아주 102살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103살? 뭐야? 103살까지 살았구나. 그죠? 대단. 그 당시에 대단한 거죠. 야, 프랑스 혁명 전에 태어나가지고. 의학 기술도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 전에 태어나가지고 이건 뭐 거의. 집에 있었나? 나중에 우리 반고 할 때도 나오겠지만요. 프랑스 그에서 이제까지 역사상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 126세예요. 그 여성, 프랑스 여성인데 그 여성은 반고를 만났어. 그 지역 출신이래서 알을 해서
근데 반 고흐는 못생기고 성격 더럽고 지저분하고 이랬다고 자기 어린 소녀였을 때 반 고흐를 봤는데 나중에 우리 제가 그때 반 고흐 할 때 나오겠습니다. 126세까지 기록이죠. 126세. 프랑스에 그 장수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포도주를 먹어서 그렇다고. 자, 그런데 요게 이 사람이 이 책을 쓴 이유가 이제 화학자인데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왜 요때가 무슨 시기라 그랬어요? 19세기 초중반에 우리 물감. 그래서 그 물감이 나오면서 야외에서 그림을 그리게 됐잖아요. 이게 단순히 그 미술 사람이 될 게 아니라 그러면은 이게 그림 그리는 게 중요한 게 합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옷이 훨씬 중요하지 일반 사람들. 그러니까 먼저 옷과 간의 그 염료 산업, 그죠? 염료 산업이 먼저 발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옷에다가 색깔을 우리가 입힐 수 있고, 근데 옷에다가 색깔을 입힌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옛날에도 색깔을 입힐 수는 있잖아요. 그 색이 빠지지 않아야죠. 그죠? 옛날에도 한 번 칠할 수는 있지만 그게 빨면은 다 이 옷에 막 몸에 묻고 이게 안 되잖아요. 한번 뭐 비 젖으면 다 하면 안 되니까. 근데 화학적인 이 염색을 하면은 이게 안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핵심적인 거죠. 옷에, 그죠? 옷에 자유롭게 다양한 색채를 넣고, 그 다음에 또 그 무늬, 그죠? 꽃 무늬를 넣고 하는. 그래서 19세기 중반에 그 염료 산업으로부터 우리 자본주의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본주의 자체가 사실은 옷을 만들어도 이제 계속 팔리는 거지, 그때부터. 왜? 계속 새로운 옷이 필요하니까 새로운 옷이 계속 만들어지고. 자,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그 화학자니까 그 당시 염료 산업이 가장 그 당시에는 첨단 산업이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주는 첨단 산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염료를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게 그 경제.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염료화학을 연구했는데 아니 파리 한 직문회사로부터 야 이거 이상하다. 뭐냐면은 검은색으로 염색돼 양모, 그죠? 양털이잖아요 그 당시에, 그죠? 양털을 검은색으로 염색했는데 그것을 테피스로 짠다니, 그죠? 알죠? 이 옷감을 이제, 그죠? 다른 색하고 이렇게 해서 짰더니 아니 얘가 검은색인데 파란색과 보라색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러냐? 짜는 과정에서 색깔이 변하는 거냐?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물리적으로 짠 건데 왜 색깔이 검은색 양모인데 파란색, 보라색이 나오느냐? 그죠? 결국엔 이게 그 배경에 따라서 다르게 보인다는 거. 아까 그 드레스 문제인 거예요, 결국에는. 그죠? 원래는 아까 드레스가 파란색, 검정색으로 만들었는데 사람들은 금색, 흰색 아니냐라고 이렇게 보는 거잖아. 이게 그겁니다. 그죠? 그래서 슈브렐은 그러니까 파리의 검은색 양모와 런던과 다른 데서 염색한 양모를 비교해 보았는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검은색인데 왜 다르게 보이느냐? 이거는 검은색 양모의 문제가 아니라 테이피스트리 할 때는 다른 실하고 같이 짜잖아요. 다른 색상하고 짤 때, 그죠? 그 테이피스트리 짤 때 다른 색상 옆에 놓였을 때 눈이 그 검은색을 인식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색이 보이니까 원래 검은색은 바뀐 게 없는데 파란색으로 보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죠? 보라색으로 보이기도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슈브렐이 이게 이렇구나. 즉 특정 색상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주변 색상에 의해서 어떻게 영향받는지 분석한 후에 슈브렐은 두 색상이 나란히 배치될 때 각각의 색상은 본래의 색은 그대로인데 우리 눈에는 거의 착시죠, 착시. 새로운 색으로 보이는, 그죠? 그래서 이 책을 쓴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제 쉐라가 읽고 이걸 그림에 적용하면 되겠다라고 한 겁니다. 바로 지금 이 문제, 그러니까 이 문제가 지금 그죠? 우리 지금 봤던 이 문제랑 똑같은 거 아시겠죠, 그죠? 이 드레스 문제, 그죠? 이해되시겠죠, 그죠? 원래 아까 어디가 흰색으로 보이는 거야? 어느 흰색이 어디? 이게 흰색이죠, 이게. 흰색은 왜요? 이게 흰색이고 이게 금색. 너무 신기하다. 근데 어떤 게 껍? 어떤 게 금색 부분이 까매. 이게 검은색이고 이게 파란색으로 보인다는 거죠. 흰색이 파란. 물론 이게 좀 파란 기운은 있어요. 네, 맞아요. 파란 기운은 있고, 흰색 기운이 없는. 흰색 기운이 없는. 금색이 검은색 검은색 기운은 조금 있어요. 검은색으로 보인다는 게 그러니까. 흰색이 약간 파란색. 이 약간 그라프 흰색 차트 같아. 이것도 색깔이 좀 다르게 보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함정이 있는 게 이 배경 때문이에요, 사실은. 이 배경이 너무 꽉 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눈이 좀 잘못 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죠? 배경이 이렇게 해서 보통 사진을 안 찍잖아요. 잘 그죠?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완전한 답은 없어요. 완전한 답은. 근데 물론 상당히 그럴듯한 답변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럴듯한 답변들은. 다 똑같이 그러니까. 검색하고 흰색으로 보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왜 어떤 사람 내 말이. 그러니까 배경 때문에 색이 달라 보인다는 건 이해를 하는데 왜 사람마다 다르게 보이는지 그 이해가.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래서 이게 참 사실 참 중요한 이 얘기가 어떻게 정상의 눈이 있고 이상한 아니 아니, 두 가지로 아니, 나눠 아니 더 다른 여러 가지도 아니고 딱 두 가지로 나눠. 그죠, 두 가지로 나눠서 이쪽이 또 서로 많아요. 근데 흰색 금색이. 이게 부정상적이야. 아니 그건 아니고 이 원래 본대로 원래 만대로 보는 게 더 맞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근데 또 꼭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그 문제랑 사실 연관되기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죠? 근데 이렇게 뭐 어떤 사람들 뭐 오이 못 먹는다 그런 네, 사람들은 네. 나는 오이를 좋아 그냥 선호의 문제가 아니고 유전적으로 유전적으로 그럴 수 따로 있어요. 있다고요. 너무 막 그런 혐오스러운 네, 생각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그런 것도 근데 이거는 그거보다는 우리가 근데 사람마다 신경망이 다르고 신경망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 차이 정도로 보입니다. 타고났다기보다는 이거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우리 뇌가 사물을 지각할 때 주변 빛을 고려해서 이게 보거든요. 왜 그렇잖아요. 왜 우리가 알다시피 그죠? 주변 빛을 고려해 가지고 왜 이런 뭐 유명한 뭐 있잖아요. 이렇게 뭐 이런 데서 이렇게 뭐 검은색 뭐 칠해 있는데 그죠? 아 이거 잘못 칠했다. 칠해 있는데 여기에 하얀 검은 기둥이 있는 거랑 그죠? 여기에서 뭐 이렇게 흰 배경에 검은 기둥이 있는 거랑 이거랑 우리가 다르게 인식하잖아요. 그죠? 똑같은 색깔이라고 하더라도 배경이 검은색이면 이걸 더 하얗게 보고 이게 회색이면은 그죠? 회색 기둥인데 똑같은 회색 기둥인데 이 배경이 하얀색이면은 이 회색 기둥을 더 검은색으로 보고 그죠? 이러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죠? 우리가 그걸 보정해서 보기 때문에 그래요. 보정해서 그 짙고 옅음을 자 그래서 뭐 다양한 설명들이 있습니다. 설명들이 있어서요. 근데 이 사진에서는 배경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드레스 자체가 사진을 꽉 채우는데 이렇게 되면 사진을 꽉 채우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뇌가 주변을 고려해서 사물의 색을 생성하는 방법을 속일 수 있다. 특히 이제 그럴 때 사람 차이가 크게 난다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의 차이가 그 뇌가 만들어내서 보정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사람 따라 크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뭐 여기서는 실내에서 시간을 많이 보낸 사람은 그러니까 실내에서 시간을 많이 보낸 사람은 파란색, 검은색으로 보이고, 그래서 바깥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사람은 흰색, 금색으로 보일 수 있다. 안에서 많이 보내는 요런 그 가정, 요건 아밀세스라는 뇌과학자의 가정이고요. 다 거의 신뢰가 많으니까 신뢰가 더 많아야 되는 건데 왜 거꾸로 돼 있나요? 그런데 이제 그게 또 하나의 가설이에요. 가설이고 또 하나 요겁니다. 전자기기에 익숙한 사람은 흰색, 금속으로 본다는 거예요. 전자기기. 진짜 많이 보는 그렇지 않은 사람은 파란, 검정으로 보고. 그래서 이게 완전한 설명은 없는데요. 결국에는 핵심은 간단합니다. 외부부터 들어오는 정보는 똑같은데 망막을 때리는 그 빛과 그 주파수 그죠? 그 주파수는 똑같은데 사람마다 신경계가 달라서 이 보정해주는 값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값이 개인차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참 그 시사적인 게요. 단순히 사물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뭐 정치적인 의견, 사회적인 의견 무엇이든지 간에 그죠? 아까 말한 혐오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참 받아들일 잘 생각을 해야 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봤을 때는 서로 진짜 말 그대로 미친놈하고 싸울 거 아니에요. 그냥 이런 걸 보면 야 너 이게 금색 하얀색이지 너 눈 뼈냐? 아예 무색으로 보셨어요 이거? 아니 저도 금색 흰색으로 파란색 파란색 교수님하고 저희는 나하고만 안 갈게요. 저는 정상 눈이 네명 파란색. 저 파란 거. 그러니까 파란 파란 교수님하고 나하고만 비교만 네. 비교해서 근데 학교에서 물어보면은 확실히 그 흰색 금색이 60% 70% 되더라고요. 학교에서 젊은 애들을 물어보면은
아닌 기기를 애들 디지털 기기를 많이 사용해서 그러는지 어쨌든 그래서 가설은 많은데 어쨌든 원리는 하나인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보정값이 달라서 그런 건데 그죠? 뇌가 보정해주는 값이 달라서 그런 건데 그 원인 이 보정값이 다른 원인이 이게 디지털 기기 때문인지 바깥 생활을 많이 해서 실내 조명 영향 때문인지 그 원인에 대해서는 이제 결말이 없다는 겁니다. 뇌과학자들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원인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맞죠. 뇌과학자들 요거까지만 얘기하는 거죠. 뇌과학자들은 사실 보존값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뇌가 각 개인에 따라서 신경망에 따라서 그 시냅스 가중치가 달라서 그래요. 근데 그 가중치가 어떻게 형성됐냐는 이제 그거는 정말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건 유전적인 것 같지는 않고, 그죠? 유전적인 것 같지는 않고 이렇게 생활 환경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이런저런 가설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사람, 아니면 아까 그 실내 생활, 이 외에도 또 다양한 별의별 가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요, 보존값이 다른 원인. 근데 그게 실물 사진하고요. 이렇게 네. 뭐 이렇게 모니터로 보는 거하고 좀 다르죠. 또 다르죠, 사실. 다르겠죠. 네. 그 당연히 다르겠죠, 그죠? 사진이라도 그렇게 네. 보는 수도 있고. 그럴 수도 그때 있겠죠. 당시에 모니터는 안 봤을 거 아니에요. 사진으로 봤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모니터로 봤죠. 이거 2000, 옛날에 이것도 뭐 했을 때요? 2015년이니까 아, 2015. 소셜 미디어니까 그죠? 아, 디지털 기기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 딱 봤을 때, 그죠? 시간이 넘었네. 네? 아니, 저는 몇 년 전이라고 네, 생각했는데 시간이 이게 넘었네. 시간이 빨리 가는 겁니다, 정말. 이 최근 문제인 줄 알았는데 벌써 코로나 한참 전. 아, 코로나 하니까 어제 거 같은데. 코로나도 벌써 이제 거의 10년 가네, 7년, 6년, 7년. 코로나도. 다 잊어먹었어. 얘들이 다 없어진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요 이런 거를 보실 때도요 야 이랬냐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이게 원래 쉐라가 이제 이게 나와서 우리가 미술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쉐라가 진짜 고민할 만하잖아요. 그게 이렇게 다르게 보인다면은 그죠? 아까 우리 그죠? 이 화학자가 한 것처럼 똑같은 염색했는데 왜 이 테이피스트리 짜는 거에 따라서 색깔이 바뀌어 버리냐? 바뀌게 보일 뿐인 거죠, 그죠? 어떤 색깔과 같이 다른 세상을 짜느냐에 따라서 검은색이 좀 황당하게 할 거 아니에요. 야 검은색으로 짰는데 검은색 보냈는데 왜 파란색이 나오냐? 이러면 진짜 황당하죠, 공장에서는, 그죠? 근데 그렇게 보일 뿐이라는 거죠. 하지만 바로 이 발견으로부터 이 쉐라의 전면법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착실함을 다른 분도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착신은 착신 거겠죠. 왜냐면 원래는 검은색이니까요. 검은색으로 양모 자체를 검은색으로 염색한 건데 다른 색으로 하고 같이 놓이니까 우리가 파란색 또는 보라색으로 지각한다는 거니까 한편으로는 그런 의미에서는 착시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실제로 반사되는 빛은 없는 건데 그것을 마치 보라색으로 인식하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착시겠죠. 우리 뇌가 만들어낸 착시죠, 사실. 그래서 아까 이런 얘기를 그리고 요 원리. 그래서 우리가 매트릭스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매트릭스 속에. 그런 의미에서. 요즘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뭐 시뮬레이션인가, 그죠? 이 세상. 근데 그게 다 헛소리고,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나오는 건 헛소리고, 진짜 세계가 있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뮬레이션 속에 살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요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검은색인가 뭐가 있지. 그런 것도 없는 게 아니고,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다 완전히 뭐 가상인 건 아니고, 그런 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지각하는 방식. 그리고 우리는 그걸 그렇게 믿고 살아가잖아요. 저거 파란색이네. 실제로는 검은색 염료인데, 실제로는 파란색을 믿고 살아가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매트릭스 속에 살아간다. 그죠? 가상 현실 속에 살아간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뇌과학이 결국 그 결론이 그건 거예요. 이게 여기 쓴 것처럼. 눈에서 오는 신호는 고작 10에서 20%. 즉, 바깥에 있는 무언가에서 이렇게 오긴 오잖아요. 그죠? 우리 망망을 때리거든요. 그거는 10에서 20%고, 실제로. 나머지 8, 90%는 아까 뇌에서 만든, 아까 보정, 그죠? 뇌에서 보정 들어서 만들어서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죠. 우리 직관에 반하잖아요. 그래? 근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아까처럼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게 다 맞다라고 생각이 아닐 수도 있고 생각이 다르다는 게. 그래서 여기 쓴 것처럼 시각은 결국 뇌로 그린 그림이다. 그러니까 쉐라의 시도가 사실 그거예요. 그죠? 그 뇌를 분석해서 그 하나하나를 자기가 그려냈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뇌가 그거를 조합해서 그림으로 봐라 라고 시도한 거죠. 물론 이 시도 자체는 이제 성공한 건 아니지만은요.
어쨌든 그 마인드를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눈앞에 펼쳐진 장면은 단순히 거울에 비추듯이 망막의 정보가 단순히 뇌로 뿌려진 영상이 아니다. 뇌가 눈에 들어온 정보를 참고하여 그죠? 하나하나 일일이 보정하여 그린 뉴로그래픽, 일종의 가상현실, 그죠? 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려서 만들어서 우리가 느낀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신호를 이걸 확인할 수 있는 사례가 지금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죠? 보정은 어떻게 지내시게?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만든 회사는 엄청 이거 팔았다고 해요, 이 드레스, 그죠? 이때 이게 막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나면서 드레스 엄청 많이 팔렸대요, 이거.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런 자트섬의 일요일 오후를 요것도 비슷한 그림이죠. 근데 요거 딱 보시면은 약간 그 이 물결 묘사에서 모네의 영향이 좀 보이죠, 모네, 그죠? 여기에 그래서 그런 인상파에서 좀 영향을 받은. 그 다음에 쉐라는 그랑트섬 일요일 오후의 바다 풍경화를 이제 그립니다. 그래서 바다 풍경화 중에서 유명한 게 이런 거 많이 이제 전명화식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그러니까 이런 것도 결국에는 근데 보시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흰색이 많이 사용됐어요, 그죠? 흰색이 많이 사용됐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좀 시적인 그런 게 좀 느껴져요, 그죠? 이렇게 날아가는 거. 그래서 그 다음에 그래서 결국 그 한 25세 6세 때 결국 전묘법을 드디어 나름 완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트섬의 일요일 오후를 전묘법을 통해서 완전히 이제 고쳐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그림으로 그리는 거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그 인상파 중에서 가장 그 연장자가 피사로죠. 피사로, 그죠? 피사로, 까뮤 피사로 우리가 했었는데요. 이제 피사로를 만납니다. 그래서 10월에 쉐라는 기후명의 화실에서 그의 열렬한 추종자가 되는 폴 시냐크라는 이제 그 시냐크를 정식으로 만났는데 이미 뭐 그 전에 독립미술가협회 이런 거 하면서 활동하면서 알긴 알았는데요. 그때 이제 정식으로 이제 소개받고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개로 나름 그래도 이름이 있는 피사로를 만납니다. 그래서 피사로는 피사로가 왜 그 도시 거리 풍경화로 유명하잖아요. 몽마르트의 뭐 밤거리 이런 거로 우리 그때 봤었습니다. 인상파 하면서. 그래서 전묘법을 전격적으로 수용하면서 이것이야말로 인상주의가 새로이 나아가야 할 길. 근데 요게 피사로만 생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상주의자들 그때 보시면서 그때쯤에 그죠? 인상파 전시회 3회, 4회, 5회 넘어가면서 다들 이제 고민했다는 거예요. 르누아르도 그렇고, 그죠? 르누아르도 야, 이거 인상주의 정말 우리 순간을 포착해서 그리는 건데 이거로는 뭔가 한계가 있다. 어떤 한계? 그 이름이 남는, 그죠? 뭔가 그 영속적이고, 그죠? 어떤 불변의 어떤, 그죠? 확고한, 견고한. 그래서 앞으로 그런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인상주의를 견고한 것으로 만든 어떤 그런 목표, 이게 목표가 돼요. 견고하단 말이 자꾸 나와요, 앞으로. 그래서 이 견고한 건 결국 뭐냐? 결국 이게 이제 기하학적 본질로 가는 게 세잔이에요, 세잔. 하나는 세잔으로 가는 거고 하나는 그 전묘화로 가는 거예요. 아까 영속적인 그런, 그죠? 그 모든 낱낱이 분해해서. 그래서 견고한 것을 만든다는 표현이 자꾸 나옵니다. 왜냐면 인상주의는 너무나 찰나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르누아르도 한참 고민해가지고 다시 옛날 신고전주의식으로 돌아가잖아요, 그죠? 근데 피사로도 마찬가지로 고민했던 거예요. 이걸 인상주의가 어떻게 하면 이걸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다가 전묘법을 이제 보고서 바로 이거구나. 그래서 인상주의가 새로 나아가야 할 새로 발전 단계다라고 이렇게 이제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피사로는 그러니까 이전에 자기들이 먼저 했던 인상주의를 그건 낭만적 인상주의다. 낭만적 꿈의 이제 그죠? 그 좀 환상적이고 낭만적인 그런 인상주의고 이 전묘법은 이게 과학적 인상주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일로 나가야 된다라고 피사로가 말했다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피사로의 말하는 방식이 아니라 요게 원래 마르크스가 말하던 방식이에요. 칼 마르크스가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피사로가 왜 무정부주의자 했잖아요, 그죠? 무정부주의자는 거의 사회주의자였는데요. 사회주의자 또는 어떤 사회 공동체주의자, 공산주의자. 그런데 왜 마르크스가
그 선배들 생시몽, 뿌리에 같은 사람들을 공상적 공산주의라고 그러잖아요. 공산주의. 야, 우리 같이 모여 살면은 같이 그 평화롭게 살 수 있어. 뭔가 그런 어떤 과학적 베이스 없이 낭만적인 감정에 호소하는. 그래서 이게 같은 얘기예요. 낭만적 인상주의랑 공상적이라는 말하고 그런 공상적 공산주의였다면은 칼 마르크스는 그게 아니라 과학적 공산주의자다. 자기는 자본론을 써가지고 그죠? 자본주의 사회를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과학 법칙적으로 그 자본주의가 멸망하고 공산주의가 올 것이라는 것을 밝혔다라는 이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걸 이미 알고 있지, 그죠? 그래서 피사로는 요 어법을 쓴 거예요. 요거 갖다 써가지고 자기들의 인상주의 옛날 거는 낭만적인, 그죠? 꿈에 젖었던 시절이고 이제는 과학적 방법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인상주의를 견고한 것으로 만들 수 있다. 견고하다는 게 말 그대로 확고하고, 그죠? 어떤 보다 진실에 가까운 그런 그 이제 단계라고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사로를 만납니다. 피사로를 만나서 이제 피사로를 만난 결과로가 바로 인상주의 전시회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피사로는 인상파였잖아요. 그죠? 근데 쉐라는 한참 젊은 친구인데 갑자기 어떻게 인상파에 끼겠어요? 근데 이제 이 피사로가 거기에 감화를 받아가지고 쉐라가 제8회 인상주의 전시회, 인상주의 전시회는 마지막 전시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1882년 7회의 인상주의 전시회 이후에 여러 가지 사유로 한동안 인상파 합동 전시회가 없었죠. 그죠? 82년. 원래는 해마다 하는 거였는데, 전시회는 해마다 하는 건데, 뭐 해마다 별의별 사유가 많았잖아요. 왜, 그죠? 모네가 얽히고 설키고 별의별 가족사들 등등 해서. 그러다가 되면 몇 번 했는데, 또 그 다음에 드가 때문에 막 분열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드가로 인한 분열. 그죠? 드가는 자신은 인상파라고 얘기 안 하면서 이 전시를 이용한 거죠. 그죠? 오로지 이용해서 자신의 그림을 알리는 그 플랫폼으로 이용을만 했고, 그래서 드가는 자기 멋대로 자기 친한 사람들 막 참가시키고, 그래서 이제 그 인상파 오리지널 멤버들이 그과의 분열이 있었는데요. 그 분열을 이제 극복하고 카이오버트가 힘써가지고 오리지널 멤버, 그죠? 오리지널 멤버. 드가를 제외한 본래 멤버 9명만 모아가지고 제7회 인상주의 전시회를 엽니다. 이게 사실상 마지막 인상주의 전시회라고 보시면 돼요. 7회고. 그래서 7회 인상주의 한번 하고 나서 사실 그 다음부터는 사실 모든 작가들이 요 인상파 화가들이 여기에 이제 고민에 빠져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자는 이미 나가 떨어져가지고 이쪽 길로 갔고, 그죠? 르누아르도 그 다음에 중간 불모의 시기로 들어가고, 모네도 그 다음에 이제 정원과 꽃그림으로 완전 빠져 들어가는 것이고요. 완전히 다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쉐라를 만난 후 전면법에 깊이 빠져든 피사로는 야, 이게 우리 인상파 그동안 고민했던 나아갈 길이다 해가지고, 야, 우리 이거는 새로운 전시회를 개최해야 되겠다. 우리 전시회 그동안 못했는데 다시 해서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 이런. 그래서 드가 모네든가 논의하였고, 그러려면은 우리가 이 새로 나아갈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쉐라하고 폴 시냐크 이런 전묘법, 그죠? 새로운 젊은 친구들을 참가시켜야 된다 라고 했더니, 그리고 이제 사실 여기에 또 사심이 들어갔죠. 자신의 장남이 또 화가 류시eng 피사로, 그죠? 피사로가 그랬어도 자기도 그 그림이 안 팔려 죽겠는데 또 그 밑에 또 시골에서 배운 게 없으니까 장남이 집 밑에서 그냥 그림밖에 배운 게 없어요. 이게 얘 어떻게 그림 화가라도 데뷔는 시켜야 되겠는데, 그죠? 그래서 데뷔라도 시키려고 장남까지 끌어들인 거지, 그죠? 자기 아들까지 끌어 들어가지고 뭐 전혀 이름이 남지 않았죠. 이 화가는 그냥 그렇게만 피사로의 아들로만 남았는데, 어쨌든 자기 아들들이 끌어들여서 이렇게 같이 하려고 그러니까 모네는 이 동참에 나는 이거 못하겠다. 근데 이미 사실 이 모네나 여기 쓴 것처럼 모네, 르누아르, 칼버트 등은 전시회를 개최할 동기가 별로 없었어요. 이미 이제 그림이 팔리고 있었고, 그렇잖아요. 그림이 팔리고 알려졌고, 그죠? 뭐 특별히 따로 할 동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카이오버트는 뭐 이미 돈도 많은데 뭐 그림 팔 일도 없고 자기이 할 일 다 했고 7회로서. 하지만 드가하고 피사로는 작품을 알리는 플랫폼으로서의 전시회가 여전히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드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 인상파가 아니라 그냥 계속, 그렇다고 해서 어디 살롱전에서 받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렇다고 드가는 또 이 독립 미술가 협회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말 그대로 독불 장군이에요. 드가는 독불 장군. 자신이 이제 계속 자신이 그래도 이 인상파의
그 주도 인물로 시중에 알려졌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활용해서 전시회를 하면서 자신의 새로운 작품을 알리려고 했고, 피사로는 작품을 못 팔아가지고 싸게라도 되게 팔고 계속 그저 알려야 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필요했고, 그래서 모네, 르누아르, 카유보트는 야 저거는 저 전묘화는 우리랑은 달라. 사실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랑은 다르니까 우리랑 어떻게 같이 전시회냐? 인상파라고 우리 같이 묶을 수가 없다. 저들 참여시킬 거면은 나는 못한다. 아무리 피사로가 이제 나이가 많고 피사로가 이렇게 권유를 해도 그럼 뭐 나는 안 하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빠지고 제 8회 인상주의 전시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합동 전시회인데 전혀 인상주의적이지 않은, 근데 어쨌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유는 뭡니까? 바로 이 8회 인상주의 전시회를 통해서 이 그란다트 섬의 일요일 오후가 이제 여기에서 이때 딱 드디어 딱 등장하는 거예요. 바로 이 전시회에. 그래서 요걸 이제 기억하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그 물주가 그거 아니에요? 카유보트가 참여 안 하니까 이제 휘청하는 거지. 돈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식당 빌려서 그냥 하는 거예요. 레스토랑 하나 빌려가지고 장소가 협소하고. 드가, 메리커세, 피사로, 고갱, 조르주 쉐라, 폴 시냐크, 그다음에 오딜롱, 르동 상징주의자. 이거 상징주의자가 이게 상징주의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다 끼니까 모네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이거 인상주의가 아닌데 그냥 전시지 우리 취지에 맞지 않는다. 해서 그래서 빠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전시회의 핵심은 여기 쓴 것처럼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겁니다 이미. 그래서 대중적 관심과 비평은 이 그란다트 섬의 일요로 이 그림으로 집중됐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드가의 그 욕조 그림 있잖아요. 드가 작품. 그게 여기 욕조 그 시리즈가 이때 등장합니다. 그래서 드가는 저 관음증 환자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정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할 만한 그런 전시회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그림이 참 그렇잖아요. 이게 벌써 150년 전인데 이 그림이 그 당시에 처음 딱 등장했을 때 정말 충격적이었겠죠, 그죠? 그 당시에 커다란 그죠? 2m, 3m짜리 그림이 맨날 아카데미 그림만 보다가 이 그림을 본 순간 정말 그러니까 그때도 우리 했던 것처럼 이 소문이 정말 엄청났다는 거예요. 야, 그거 봤어 이런 식으로. 그죠? 뭐 좋다 나쁘다 둘째치고, 그죠? 너무나 새로운, 그죠? 그래서 사람들의 호기심을 크게 유발하였고, 그래서 그림 앞에서 기묘한 표정을 짓거나 웃음을 지는 사람도 많았지만 어쨌든 엄청난 관심을 모았다는 겁니다, 사람들. 그래서 당연히 기존 비평가들은 혹평했겠죠. 이게 뭐냐, 그림이 형체도 없고 뭐 도대체 뭘 하는 거지. 하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 전시회는 그래서 이후에 쉐라의 새로운 기법과 그림은 모든 사람, 그죠? 화가건 비평가건 전시회와 대중들이 주목하는, 어쨌든 그죠? 좋다 나쁘다는 말은 못하겠지만 어쨌든 이 주목하는 관심거리가 됐다는 면에서 크게 성공적이었다는 거예요. 쉐라의 데뷔 그 전시회가 됐다는 겁니다. 제 8회 인상주의 전시회가. 그래서 이제 중요한 전시회가 되겠죠. 자, 그래서요, 그 레스토랑의 방 하나, 전실 하나를 신인상주의 스타일의 그림들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 전시회 전체에서. 그래서 쉐라, 시냐크, 피사로와 그의 장남 르시앙시나로 활당되었는데 이제 방 한가운데 그란다트 섬의 일요로 전시되었고요. 또 요거는 그 쉐라를 엄청 추종했던 그 폴 시냐크, 그 전묘법이란 말을 만든 사람이죠. 그 말 자체를, 전묘법이라는 말을. 폴 시냐크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쉐라의 그림에 감명을 받아서 기존의 그림을 전묘법으로 고쳐서 그린 전묘법 그런 그림, 시냐크 그림.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그 피사로, 그죠? 피사로도 전묘법을 받아들여서 비슷하죠, 그죠? 그런 어떤 좀 비슷한 그런 전묘법으로 이런 풍경화. 근데 결국 이것도 보시면은 결국 흰색의 사용이 좀 많이 눈에 띄어요, 그죠? 흰색의 사용이 좀 더, 흰색이 좀 많이 있죠. 유도가 좀 그죠? 성인. 그죠? 확실히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또 8회 인상주의 전시회, 물론 이거 인은 아니지만은요, 요거 그죠? 드가 이 그림이 이제 이때 등장했다는 거예요. 욕조, 유명한 욕조 그림. 그다음에 아까 나왔던 오딜롱, 르동, 이게 상징주의거든요. 벌써 딱 봐도 뭔가 상징주의적인, 그죠? 상징주의는 그 정신성을 리프레젠트하는 거예요. 정신성, 그죠? 그러니까 사람의 얼굴보다는 이 사람의 어떤 영혼을 잡아내려고 하는 게 상징주의입니다. 르동은 우리 바로 나옵니다. 뒤에 미술사에서. 이런 그림도 이때 전시가 되었다. 자,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8회 인상주의 전시회에 이제 어떻게 보면 데뷔를 하고 크게 알려진 거죠, 그죠?
그런 같은 이름으로 크게 알려지고 나서 또 쉐라는 옹플레르 회안을 찾아서 여러 점의 풍경을 옹플레르는 우리가 이제 미술을 하다 보면 한번 나오고 그것도 나오더라고요. 어디 보니까 블로그도 막 나오더라고. 옹플레르 여행해가지고 그러니까 미술사 여행을 하는데 그것도 코스에 있나 보더라고요. 우리가 그 바르비종 이게 해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숲의 그림은 바르비종에 가가지고 그죠? 그 퐁텐블로 숲의 거기 바르비종 마을에 가서 바르비종 파가 모여서 왜 그죠? 그 밀레라든지 그런 사람들 모여가지고 그린 거 2, 3, 4 거기 모였던 거예요. 그죠? 코로 그죠? 꾸르베 뭐 밀레 다 바르비종 도비니 같은 사람들 다 바르비종에 모여서 바르비종 파를 형성했고 그다음에 또 바다 그림을 그리려면은 또 여길 또 찾아서 모였다는 겁니다. 바닷가에는. 그래서 외젠 부뎀의 고향으로서 모네에게 영향을 준 그래서 코로, 꾸르베, 용틴트, 도베니 등 인상주의와 새로운 그림, 새로운 예술을 하는 화가나 문인들이 모여들었던 조그마한 항구 마을인데요. 그 노르망디 바르비장으로 그런 불리는 그런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프랑스에서는 나름 에릭 사티의 출생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쉐라는 여기에 찾아가서 그림을 그리는데 어쨌든 그림이 점점 더 점묘 기법이 이제 능숙해지고 있어요. 이런 그림에서 그죠? 이런 그림으로 조금 더 그죠? 다가 이런 그죠? 보다 점점 더 점묘법이 심화되고 있죠, 그죠? 그러다가 요 정도 되면 요게 이제 아주 점묘법으로는 수작으로 꼽히는 그림입니다, 그죠? 요 점묘화법으로 아주 이거 철저히 점묘법을 그려진 그림이에요, 이건요, 그죠? 보시면 진짜 다 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름 쉐라 그림의 특징이 수평과 수직, 그죠? 이 교차하면서 앞으로 보실 겁니다. 수평과 수직이 교차하면서 나름 아주 저 멀리 공장 굴뚝 다리, 그죠? 다리 철도, 철교에다가 우루과이 철교와 강에서 낚시하던 사람들 이렇게 그린. 나름 점묘법으로 아주 수작으로 꼽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점묘법 기법이 점점 능숙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유명해졌기 때문에 이제 벨기에에서도 이 그림을 이제 초대한 거죠. 야, 그 그림 우리에서도 전시해 달라 해가지고 그 다음 연도에 또 일요일 섬의 5호를 벨기에 브뤼셀에서 초대받아서 전시했는데 역시 이제 소문이 나니까 그래서 엄청난 관람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계기로 쉐라의 명성은 크게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인상주의 모임이 형성돼요. 추종자들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게 그럴만도 한 게, 야, 저게 아주 참신한, 정말 독창적인 기법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단순히 인상주의 기법 가지고는 부족하고, 저건 정말 다르다. 라고 보였다는 거예요. 정말 말 그대로 신기술로 보여, 신기술. 그죠? 그래서 선풍적인 인기와 비평계의 격차에 따라 폴 시냐크와 까메르 피사로에 더해서 점묘법을 추종하는 화가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신인상주의 모임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쓴 사람들은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은 아닌데요. 그죠? 샤를 랑그랑 앙리에드 크로스, 삐에 리스 등 이런 사람들 화가는 화가지만 많이 유명한 사람은 아닌데요. 사실 이쪽 사람들이 더 중요해요. 나중에 우리가 좀 보시겠지만은요. 모임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어도 당시에 정말 많은 화가들이 점묘법을 적용한 스타일의 그림을 정말 많이 그렸습니다. 그래서요. 그거를 이제 꼴사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게 고갱이에요, 고갱. 고갱. 꼴사 짜장이 뭐냐면, 제가 인기가 좋고 이러니까, 또 독서적에다 막 추천받으니까, 고갱은 그 당시 같이 이제 8회 인상주전시에 참여했잖아요. 참여했고. 근데, 사실 나보다 새파랗게 어린 놈이 말이야. 이게 독창성 어쩌고하니 고갱이 아주 그걸 이제 꼴사 나와서 점묘법을 엄청 싫어했어요. 그래서 고갱의 그림은 정반대로 가요. 그래서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정반대로 가는 게 뭡니까? 넓적한 평면. 그죠? 고갱이 그림 한번 보실까요? 그래도 고갱이 그림은 이게 넓적한 평면으로 돼 있어요. 왜? 219페이지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219페이지. 그죠? 넓적한 평면 화면으로 가버려요. 크게. 219페이지 그 위에 설교의 상상도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221페이지 보시면요. 그죠? 이런, 이야 오라나 마리아라는 그런 그죠? 보시면 어쨌든 이거 자체가 하나하나를 뚝뚝 크게 썰어낸 면의 면을 칠하는 식으로 이렇게 갑니다. 이 특징 이거 말고도 다른 그림에 더 잘 나오고 특징이 나오는데 어쨌든 설교의 상상이 사실 잘 나오긴 해요.
크게 나뭇가지로 반 잘라가지고 생면을 칠하고 이게 전면법의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사실 이게. 그러니까 그 당시로는 상당히 고갱이 독특한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다른 화가도 하다못해 반 고흐도 이게 붓질을 끊어 그랬죠 어쨌든 그죠? 끊어서 그랬잖아요. 끊어서 그죠? 잘게 끊어서 어쨌든간에 그죠? 근데 고갱만은 이렇게 널찍하게 이렇게 그려갔다는 겁니다. 그게 이게 이 쉐라를 이제 한마디로 꼴사나워 해가지고 쉐라가 그 어떤 독창성의 이름을 독차지하는 것을 그 질투해서 여기서 안 한 거죠. 자, 그래서 그것도 그 대립각이 있습니다. 고갱하고도요. 근데 어쨌든 고갱은 따라하지 않았지만은요, 그죠? 그 많은 화가들이 전묘법을 적용한 스타일의 그림을 그렸고요. 근데 하나 독특한 거는 이 모임에 이게 다 무정부주의자들이었어 이게 신인상 이게 그렇잖아요. 피사로가 무정부주의자 나빠했을 거 그죠? 근데 물론 쉐라는 애당초 부르주아 출신으로서 이게 무정부주의자가 아니었고 어떤 뭐 정치적인 이념 같은 건 쉐라는 전혀 신봉한 그런 기록도 없고 그런 건 없었는데 이 쉐라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다 이게 무정부주의자였어요. 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걸 모르겠습니다. 왜 무정부주의자지? 근데 어쨌든 뭐 새로운 거를 자꾸 추구하고 근데 아까 그거랑 좀 연관될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마르크스의 과학적 공산주의 뭐 그거랑 그게 그때 유행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자본론을 쓴 게 1867년인데 자본론이 이게 지금 1880년대잖아요. 80년대. 그러니까 자본론이 나오고 이제 그게 이제 퍼져가지고 그죠? 야 우리 자본론대로 결국에는 과학적 사회주의가 승리한다. 뭐 그런 식으로 그죠? 막 해서 아마 젊은 애들한테 퍼져가지고 그러니까 요 때는 그 피사로도 공산주의자가 아니었어요. 이거 무정부주의자. 근데 피사로도 40살 넘어가서 이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영향을 받은 거죠. 나름. 그리고 물론 사회는 점점 더 마르크스 말대로 노동자들은 점점 힘들어지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 말 그대로 우리가 그거는 또 그때 보실 겁니다. 그 반 고흐 생애를 볼 때 나오겠지만은요. 그 반 고흐가 젊어서 전도사가 돼가지고 시간 됐나? 전도사가 돼가지고 전도하러 광산에 가서 말 그대로 막장. 그죠? 광산에서 지금 조그만 애들 왜 애를 썼냐? 애가 조그마니까 불에 잘 들어가잖아요. 불에 들어가서 계속 나르고 그래서 폐병 걸려 그냥 뭐 열몇 살에 죽고 그런 게 그때 흔했다는 겁니다. 그때.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가 요 때가 그죠? 80년대 90년대 그때 고흐 반 고흐도 그런 경험을 해서 그래서 쓴 게 그 감자 먹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그림이 그죠? 그렇게 그 사회 최하위 빈민들 감자 먹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요때도 그런 사회 현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회 현실 즉 이 자본주의와 대입되는. 그러니까 나름 이런 사람들은 지식인으로서 우리 예전에 그 70년대 80년대 학생 운동권들이 지식인으로서 사회주의 사회 정의를 외치고 아마 그런 거였을 겁니다. 사회 정의감 그죠? 그래서 또 새로운 거를 또 좋아하고 새로운 거를. 그러니까 기존의 그 아카데미 스타일에서 벗어나서 예술을 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새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마 무정부주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특히 근데 무정부주의자만 모였어요. 어떻게 이건 또 신인상주의는요. 그만큼 그 당시에 무정부주의가 꽤 정치적으로 인기였다는 걸 아시죠? 무정부주의와 사회주의 이런 게. 그래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죠? 엘리자베스 엘리자베스 황후 그죠? 시시 황후 암살 사건도 나오고요. 그죠? 무정부주의자에서 그 당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반 고흐 얘기 나왔네. 그죠? 반 고흐. 그래서 그게 반 고흐도 크게 영향을 받아요. 반 고흐도. 그래서 시냐크가 여기 한 칸 건너뛰었구나.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 추종자들이 좀 늘어났는데 여기에 이 시냐크가 쉐라보다 6살 아래인데 이게 아주 열정적으로 그죠? 전묘법의 전도사였다는 겁니다. 열정적으로 야 이게 맞다 이게 제대로 해서 이런 식으로 전묘법을 전파하는 열정적이어서 시냐크는 언제나 열정적으로 전묘법을 옹호하고 설명하고 설득시키면서 새로운 신봉자들을 계속 끌어들이고 자기 모임에 참여시키고 모임도 주도하고 막상 그 쉐라는 창시자인데 전면에 나서지 않아서 원래 쉐라는 여기서 나왔지만은
그 부르주아 출신으로 아주 그 차분하고 과묵하고 조용한 그죠?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나서지 않았는데 그래서 쉐라는 시냐크가 사용하는 전면법이라는 이런 용어도 좋아하지 않았고 그것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쉐라는 그냥 끝까지 자기는 그냥 분할주의, 그죠? 분할주의라고 했습니다. 분할 기법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냐크가 하도 이렇게 이제 설치고 다니니까 뭐 신문 기사에서는 야 저 시냐크 쟤가 신인상주의 주도자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가 났겠죠. 잘못 난 거지. 그래서 시냐크와 불화를 겪기도 했다. 그래서 쉐라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의 수가 많아질수록 그만큼 우리의 독창성은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 여기 나오는 있죠, 그죠? 그래서 215페이지에 그 밑에서 넷째 줄, 그죠? 쉐라 밑에서 넷째 줄에 추종자가 많을수록 독창성은 줄어들기 마련이다. 그래서 215페이지 그 쉐라 그래서 끝에서 넷째 줄 있죠, 그죠? 그죠? 요걸 정확한 표현이 요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자꾸 늘어날수록 우리의 독창성은 줄어든다 이런 식으로 쉐라는 오히려 그런 거를 별로 반기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 그 영향받은 사람들의 그림을 볼 텐데 정말 많아요. 그 당시에 이름 없는 작가들이 점묘화 그림들이. 그 쉐라가 그걸 보면은 야 이것도 다 나 따라하네, 그죠? 구분 차별성이 안 나겠죠. 차별성이 없어지겠죠. 쉐라가 걱정을 한 그런 게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근데 그 따라한 사람 중에는 반 고흐도 들어가요. 반 고흐도. 근데 반 고흐는 쉐라보다 또 6살이 많거든요. 근데 물론 반 고흐가 그림을 늦게 시작했죠. 그죠? 그림을 늦게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시냐크는 그러니까 자기가 알던 젊은 화가들은 다 만나고 다니면서 다 그냥 그를 설득한 거예요. 야, 전문법 한번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아니에르, 그죠? 그 변두리에 살던 반 고흐를 알게 돼서 전면법을 열심히 설파하고 또 시냐크와 반 고흐가 같이 또 그림을 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 고흐가 한 2년 정도, 반 고흐는 파리에 오래 있진 않았어요. 파리에는 한 2년 정도 머물렀는데요. 파리에 한 2년 정도 머물면서 반 고흐가 뭐 정식으로 전시회를 한 적은 없죠. 근데 왜 이런 데서 전시하잖아요. 레스토랑에서 왜 이렇게 여러 명이 합동 전시. 우리가 왜 지난번 우리 그 건물에서 1층 들어가면 이렇게 걸려 있었잖아요, 그죠? 여기 1층 그 포도주 파는 그 와인 파는 그래서 이렇게 그 작가들이 계속 그런 식보다 좀 큰 거겠죠. 이게 어떤 건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죠? 레스토랑에 그런 식의 그 그림을 거는 그런 전시. 그래서 몇 명이 이렇게 합동 전시를 했는데 쉐라도 당연히 작가들은 그런 거 이제 보러 다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방문해서 처음으로 반 고흐를 만나고 반 고흐는 만나자마자 쉐라의 그림에 크게 칭찬을 한다, 그죠? 그래서 이후 2번 정도 더 만나는데 이제 반 고흐는 결국 이 도시 생활에서 인정도 못 받고 염증을 느껴가지고 이 따뜻한 남쪽 나라, 그죠? 따뜻한 남프랑스의 아를로 이제 난 시골로 내려가서 그림 그려야 되겠다. 그래서 내려갑니다. 근데 내려가기 바로 몇 시간 전에 쉐라의 작업실을 방문합니다. 우리도 이제 아마 작별 인사하러 방문하는 것 같아요, 그죠? 기차 타기 몇 시간 전에 쉐라한테 들려서 마지막으로 보고 그 다음에 남프랑스 아를로 내려가서도 동생 테오 반 고흐가 뭐 했는지 아시죠? 미술품 딜러 아니에요, 그죠? 미술상 밑에 고용돼서, 그죠? 이제 주인이 있고 고용돼서 미술품을 이렇게 찍어오고 판매하는 그런 딜러로서 동생한테 편지를 보내서 야 젊은 작가들 중에서는 쉐라가 최고다라고 하면서 그 작품을 구입을 권유하였다. 근데 구입은 안 했어요. 안 했고 못 했고 왜냐면 구입할 작품이 많지가 않고 또 쉐라가 작품 판매를 그렇게 그냥 부르주아니까 뭐 그렇게 서둘러 그 목맬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이 완성된 거 이렇게 하는 이상은 별로 판매를 안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반 고흐가 그린 전묘법으로 그린 그림이에요, 그죠? 그 당시에, 그죠? 1987년에 파리에 머물 당시에 전묘법을 적용해서 전교에서 그림 그린 중에서 가장 전묘법을 충실하게 적용한 그림으로 인정받습니다. 이거 말고도 몇 점 더 있어요. 전묘법을 적용한 그림은. 근데 이 그림이 가장 유의미하게 적용된 그림이라고 이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반 고흐와 그렇게 또 쉐라가 얽히고 반 고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 다 됐죠. 전면법과 누드. 그래서 이 얘기만 이거 하고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던 평론가들은 야 전면법은 차갑다. 이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과학은 차갑다는 거예요. 과학은 차갑고 예술은 뭐 따뜻하고 감성 이런 거죠. 이 차가운 뭔가 그 차가운 기계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그 이미지가 이미 나온 겁니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전면법은 과학적이고 수학적이고 차갑기 때문에 삶을 표현하는 데는 적합하지가 않다. 삶이란 게 생명체 아니에요. 특히 살아있는 어떤 피부와 얼굴 이 재현은 넘을 수 없다. 그죠? 생각해보면 좀 그럴듯하죠, 그죠? 전면법은 우리가 왜냐면 이 평론가들이 기존의 살롱전의 평론가들 아니에요. 살롱전에서 최고로 치는 거는 그 피부 표현 아니에요, 그죠? 부드럽고 살아있는 그 피부 표현인데 그걸 어떡할래? 라고 이제 그런 그 주장, 그죠? 비판적인 주장이 제기된 겁니다. 그래서 쉐라가 고심 끝에 내가 이제 그 한번 해보겠다 해가지고 바로 이런 그 누드, 그죠? 누드에 도전하는 겁니다. 누드에 도전하는 그림이 바로 요 유명한 그림이에요, 그죠? 모델들 누드를 전면법으로 시도한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하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배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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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만해를 따라한 거다라는 거예요. 만해 풀바두의 점심 이후에 그러니까 이거는 그 쉐라만이 아니라 그 당시 유행이 만해가 저렇게 하니까 그 이름이 떴잖아요. 어쨌든 이게 그 네거티브가 뭐건 간에 그러니까 그게 유명한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유명해져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먼저 유명해져. 그럼 어떻게 유명해지냐? 야, 만해는 벗은 여자하고 옷 입은 남자랑 붙여놓으니까 이게 뭔가 더 선정적이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옷을 갖춰 입은 사람하고 벗은 사람을 같이 놓는 그림, 같이 한 화면에 넣는 그림들이 유행했대요, 이때. 서로 인기 끌려고 사람들이. 그렇죠. 뒤에 배경 그림을 또 그린 건가요, 그러면? 그렇게 또 그린 거죠, 이거를 나름, 그죠? 그런 것을 일요일을. 그래서 어쨌든 다음 시간 말씀드리겠지만은요, 이제 또 그런 식의 데뷔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옷 입은 사람과 그 나체를 이렇게 대비시켜서 뭔가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그 당시 유행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만해가 참 그 많은 짓 했어요, 만해가.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